네, 제 이름은 김주기고요. 지금 이제 교대역에 있는 서촌 에라스터디 의학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재는 우선 독서 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2학기가 되면 이제 문학으로 바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될 내용들이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중3부터 이렇게 고1까지, 고2까지 이 정도를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조금 확인해보고 싶어서 중학생 부모님 혹시 그러네요. 네.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구체적으로 수업이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변변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도 어떤 것들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갈게요. 그러다 보면 핵심적인 주제는 어떤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었던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 재수에 급해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독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문학과 그 다음에 언어, 화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보고자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지식이 되고요. 두 번째가 기능이 되고, 세 번째가 태도가 됩니다. 그냥 우선 원론적인 얘기부터 우선 드리게 된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그 다음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얼마만큼 숙달되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네. 그 다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면서 무언가를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걸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어떤 걸 얻어가고 성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평가는 지식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필고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태도라는 것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보면서 얘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할 때 친구하고 같이 협동해서 잘하는가, 그리고 이걸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이거죠. 그렇다면 실제 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살짝 지우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얘기를 우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진짜로 잘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갑자기 성적이 급전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은. 근데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재종반에서는 담임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제 2월달에 이제 정규반이 열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상담해야 되거든요. 넌 어쩌다가 결국 나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평범한 학교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과학고 출신도 되게 많고 영재고 출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당장 지금 가르치는 데서도 의대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성과학고도 있고 서울과학고도 있고 인천의 영직고도 있고 그런 학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아이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훈련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학교까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적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고등학교에 비하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지식에 대한 암기로 커버를 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실제 고등학교 과정이 갖고 있는 난도 그 자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암기한 걸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수학생은 아닙니다만 기존에는 이렇게 암기로서 모든 걸 해결했다가 해야 처음에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고등학교가 되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 아이의 실력 자체는 이제 자기의 원래 실력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공부를 한 아이들 같은 경우 지식보다는 기능 쪽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능력을 키워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낮을 수도 있지만 같이 갈 수도 있겠죠. 똑같이 걔들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만약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요. 결국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느 순간 역등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자기 영재고를 준비하고 아주 성공 학교에서도 전교권에 놀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한 번 치고 나니까 실제 자기의 실력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실제 자기 실력이라는 건 암기로 얻어왔던 것이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발휘할 때 그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불안하니까는 아 내가 지금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지금 이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옮겨다닌다고요. 이게 제일 심한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중학교까지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학원 옮겨가느라 애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정말로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식이라고 불리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숙제를 과다하게 내주고 문제풀이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 공부가 충분히 되고 있고 실력이 쌓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해온다면 결국은 아이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진짜 자기 실력이 솔직히 말씀 들통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삐뚤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런 다양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제종반에서 처음 2월달쯤에 상담하면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기록을 하다 보면 결국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운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제 대학생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점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서 이제 문법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법 특강을 했을 때 아이들이 와, 국어 수업이 아니고 무슨 철학 수업이야. 나 이거 못 듣겠어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건 바로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으로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더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내용적인 뜻인 내포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내포적 의미로서의 정의와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류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예시를 적극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개념과 개념 사이의 위계를 나아가면서 결국 개념들이 시줄, 날줄로 이어지게 되면 문법을 한 번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첫 시간에 애들한테 써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철학 수업 같아. 뭐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황하는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아이들도 있고 그랬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익숙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오는 데 있어서의 예리함이나 날카로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문법적 사고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당장 지금 첫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에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면 무조건 의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문을 분류한 다음에 기억부터 써가면서 애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파일이고 파일의 뜻은 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방식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숙제의 양으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시하는 건 금방 아이들을 번아웃하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숙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하나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나 개념에 대한 이해 같은 건 얼마든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건데 그냥 거기서 답을 딱 3번이 답인데 자기가 3번 고르면 자기는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조금만 바꿔놓으면 자기가 외웠던 것하고는 다르니까 못 풀어내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계속 생겼던 게 문법에서 있었고 사실은 그런 것이 단순히 문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다 쓰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체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여력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은 핵심만 그냥 짚어보고 끝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냥 밖에서 놀고 있을 테니까 끝나고 나면 그래도 오늘 어차피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번 말씀을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문학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문학작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프린트를 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서를 뭐 선행학습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는가를 봤더니 그냥 시조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전 시가가 이제부터는 분명히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고전 시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분명히 암기를 해서 자기가 그거에서 달려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시조 자체만을 외우고 있고 그 시조와 관련한 개념이나 해석 또는 문제 같은 것들을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학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을 알아야 돼요. 출제 의도를 놓고 보면 내용 파악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 같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산맥이 바다를 흠모하여 휘달릴 때도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산맥이 바다를 흠모해서 휘달린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게 화류법이 사용되었냐 의법이 사용되었냐라고 물으면 재수생도 헷갈려요. 의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즉 인격이 없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고 화류법은 생명체가 아닌데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맥이 바다를 흠모해서 휘달린다를 도대체 화류냐 의인이냐 보려고 한다면 분명히 암기만으로 해결했던 애들은 이게 사실 화류거든요. 화류라고 외운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왜 화류인지를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되게 아주 유치한 예를 든 겁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유치한 것 가지고도 묻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걸 기반으로 깔고 있고 선지 하나에서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선지를 만들면 말까 그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화류는 시에서 생생한 이미지의 전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감각적인 어떤 표현 기법이고 의인은 자연물에 정서를 집어넣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게 의인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다를 흠모한다 마치 바다를 사랑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어떤 생명체나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 이 시에서 바다를 이상적인 대상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으로 설정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의 국토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 역동적인 어떤 에너지와 힘을 표현하려고 한 이육사의 시인의 그 의도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화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 판단이나 어떤 문학적인 어떤 요소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개념을 깔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때쯤이나 고등학교 저학년쯤이 오늘 대상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한 학생들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대상이 되는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언제나 문학은 그 작품의 전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즉 이런 겁니다. 어떤 선지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둘 다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치면 지금 이것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A라고 쳤을 때 A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있다 칠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둘 다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요 A만을 놓고 봤을 땐 요것도 맞아 보이고 요것도 맞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둘 중 하나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함정을 많이 팝니다. 함정을 파는 방법은 첫 번째가 요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부분만으로는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런데 만약 시라면 주제를 고려했을 때 이질적인 선지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소설은 전체의 줄거리나 창작 배경,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접근을 해보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게 나온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분명히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프린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전체를 보고 그 작품을 실제 감상할 수 있는 안목 자체를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개념과 전체를 보는 습관을 무조건 들여야 되지 절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좁은 시야로 의문사를 당하는 상황이 100%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의문사가 오는 두 가지 경우거든요. 재수생들도 와서 맨날 저 이거 아무리 해설지를 봐서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개념이 안 잡혀서 그렇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은 독서인데요.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이건 재종반에서 처음에 독서법에 대해서 거의 썰을 한 3팀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플레이
풀기도 해야 되지만, 즉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고 그리고 판단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코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빗댄다면 개인 전술로 눈앞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으면 뭐 드리블로 제끼든지 아니면 뭐 몸싸움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건 마치 옆에서 감독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은 경기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적으로만 읽어내는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모든 어떤 글의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는 방법만을 훈련한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미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으로 이해에 이은 안목을 갖추게 되면 궁극적으로 독서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다 읽고 암기할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만 이해되면 다른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관계가 보여요. 그렇게 되면 맥락적 지식이 보이게 되니 그 다음에는 세부 정보와 주의사항만 확인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죠 라는 얘기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 이렇게 독서론과 관련해서 수업에서 나왔던 용어가 나와버렸지만 그냥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풀어야 되지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스스로가 계속 지켜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내용이 왜 나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가, 이것은 어떤 개념과 하위, 상위 범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요소,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 결국은 문제를 푸는데 최근의 독서 경향은 지문은 짧아지지만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코칭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해결법을 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되게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지막 화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학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로 내포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서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눠지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예로 들 수 있는가를 알면 어떤 개념 하나를 알게 된 건데 그런 방식으로 개념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 개념 학습과 개념 간의 위계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방식의 읽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문법적인 지식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법이 정말로 자로진 것처럼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문법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하고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과 성향이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프라모델 같은 것을 조립하는 것 같은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겠으면 저는 차라리 시간 절약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문법을 선택하는 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요건 요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싫어서 절대 자기는 화작할래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과를 가고 문과를 가냐라고 했을 때 수학을 기준으로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법이 자기가 싫고 약하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다고 하면 화법과 작문을 결코 잘하는 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잘할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화법 작문은 기본적으로 대화 상황이나 아니면 글 쓰는 상황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면서 개념들을 뽑아나가는 훈련들이 되는 학생들이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문학이나 독서에서 사용했던 사고방법이나 읽기방법이 화법 작문에서는 당연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건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 결코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문법 싫어서 화작하겠다 이거는 절대 말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법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보다도 국어 점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점에서 오히려 이득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무슨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서 저도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이렇게 힘든 게 있어서
이 정도로 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으시면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변보현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변보현 선생님은 저랑 제가 선배입니다. 근데 나이는 똑같아서 계속 저랑 이렇게 친구하려고 해서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다만 국문과 출신인데 국어학을 해서 제가 문법 아까 얘기를 하면서 밖에서 듣고 있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나 이 생각도 해서 제가 대신 소개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